네,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정영입니다. 어, 요번에, 이 순서로는 마지막인 이제 언어 모델하고 챗GPT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향후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되어갈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뭐 LLM이라고 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고 챗GPT나 뭐 제미나이 이런 종류의 뭐 몇 가지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딥시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마 학생들은 아마 다 거의 다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내용이어서 그렇게 아마 어렵지 않고 이걸 뭐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거나 뭐 그런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큰 특징 위주로만 아마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내용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챗GPT 내용이 이제 제일 마지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요즘 뭐 레포트를 뭐 내더라도 아니면 수학 문제를 내더라도 다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일반 교수나 책보다 더 잘 가르쳐 주죠. 학생들이 그걸 더 잘 알고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그게 이제 더 재밌는 게 우리가 채팅을 많이 하는데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채팅 툴이 있어가지고 채팅을 하면 되는데 그 채팅을 통해 가지고 코딩도 하고 채팅을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C나 C++ 뭐 파이썬 이런 거는 코딩을 하는 건데 그 코딩 언어 자체가 우리 자연어하고는 조금 더 가깝게 만들긴 하였지만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언어인데 비해서 채팅을 하면서 코딩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내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로 코딩을 한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친숙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반영시킬 수가 있겠죠. 저도 한번 채팅으로 코딩을 하고 디버깅도 해봤는데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단지 이제 만약에 뭐 개, 고양이, 판다를 분류하는 이미지 분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생성된 프로그램 내부에 컨볼루션에 뭐 액티베이션이 빠졌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오류들은 있어가지고 그걸 디버깅할 때 야, 이 컨볼루션 액티베이션을 왜 안 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챗GPT가 미안합니다. 좀 빠뜨렸네요 하면서 다시 채워주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이런 것이 잘 뭔가를 생성시켜 주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지 그 뭐가 잘못되었다. 뭐가 빠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어,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는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 인트로덕션이 길었는데, 라기즈 맹갱 모델은 이제 이런 챗GPT와 같은 놈이 되겠습니다. 이런 랭귀지 모델에는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GPT, 뭐, 람마, 이런 거에 지금, 이것도 옛날 거죠. 요즘은 더 퀸, 뭐, 딥시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 이전에는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나왔겠죠. 트랜스포머 전에는 우리가 배웠던 RNN, LSTM, GRU, 그리고 뭐, CNN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CNN은 이제 이미지 분류하는데 주로 이렇게 사용했던 거라면은, RNN이나 LSTM, GRU는 시퀀스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현재의 데이터에 학습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모델 사용했죠. 그러니까 자연어 자체가 뭐 나는 학생이다라고 했을 때 다 순서가 있고, 지금 하는 현재의 얘기와 과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현재는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가 좀 더 발전한 게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될 거고,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이렇게 GPT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조금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챗GPT와 같은 것들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RNN, 뭐 LSTM, GRU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는데, 어, 뭐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과거 데이터를 써서 과거에 히든 레이어의 값들을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가 이제 루프를 돌고 있다. 그래서 리커런트에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RNN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들이 이제 이 입력 스캔스가 길어지면은 이제 그레디언트가 사라지는, 역전파로 할 때 그레디언트의 효과가 사라지는 베니싱 이펙트 때문에, 이 RNN이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장기역이 안 된다. 장기 기억을 보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LSTM이었고, LSTM은 그거를 게이트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그거였는데, 그때 게이트가 이제, 포겟 게이트라는 좀 재밌는 게이트가 있었죠. 거기가 뭐 조금 오늘 나오는 트랜스포머의 어텐션과도 좀 닮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잊어버릴 놈은 빨리 잊어버리고 기억할 놈은 좀 잘 가중치를 많이 줘가지고 기억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들을 발전했는데 그게 RNN 계열의 이제 many to one, 입력이 많은 거하고 출력이 하나, 그리고 one to many, 입력이 하나인 거에 출력이 많은 거 있고 many to many가 있다고 했죠. 이 many to many 중에 이제 특수하게 이제 기계 번역 같은 거에 그러니까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시퀀스는 2014년에 나온 걸로 이 엔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문장 간의 의미적 관계를 학습해서 자연어를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I like pizza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한국어로 나는 피자를 좋아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many to many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은 이 첫 번째 나왔던, 요건 짧기 때문에 피터 파이퍼라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의미가 살아 있겠지만, 굉장히 길어져 버리면 피터 파이프, 처음에 나왔던 피터 파이프라는 놈이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더라도 그레디언트 이펙트가 전달이 되지 않고 베니싱 되어 버려 가지고 잘 없어져 버립니다. 희석돼 버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한된 길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LSTM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 트랜스포머 모델을 보면은 이제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셀프 어텐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셀프 어텐션 모델이 뭐냐면은 어 뭐 주목할 만한 단어에만 주목하고 나머지는 주목할 단어에 주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LSTM의 포겟 게이트, 잊어버릴 놈은 빨리 잊어버리자 말에 뭐 동일한 역할인데, 주목할 만에 주목하자. 이게 어텐션이고, 잊어버릴 놈을 잊어버리자라는 게 포겟이죠. 그 어텐션을 조금, 그러니까 2017년에 어텐션 모델이 이제 나오면서 그 제한된 그 길이를 좀 극복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어텐션 모델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거 하나만 설명하더라도 한 두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엔코더와 디코더로 나눠져 있습니다. 엔코더라는 거는 자연어를 수치로 바꿔주는 거고, 수치로 바꿔진 거를 다시 자연어로 바꿔주는 게 이제 디코더 역할이 되겠죠. 그 관계를 이용해서 나 I like pizza 같은 영어로 입력하더라도 그 수치가 한국어는 요렇다라는 걸 사전에 학습시켜 놓으면은 나는 피자를 좋아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예,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좀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엔코더가 몇 단위씩 있겠죠. 이제 마지막 엔코더가 각각의 디코더에 연결이 된다라는 점에서 이게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연결된다라는 점이 조금 엔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정확한 말로 엔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있다라는 점이 좀 큰 특징이고, 나머지는 다 셀프 어텐션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디코더의 입력단의 입력단은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놈으로
미래 값을 안 보이게 지워버렸죠. 학습시키는데 미래 값이 보여버리면 오류가 날 테니까. 그런 점들이 좀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베딩, 포지션 인베딩, 엔코더, 디코더, 뭐 프리딕션으로 나와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 이후로 이제 자연어 랭귀지 모델로 점점 발전하는데 우선 이 인코더만을 이용하는 거가 이제 버트입니다. 버터는 그래서 어 뭔가 자연어를 수치로 변화시켜가지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데 특화된 모델이고 이 디코더로 모델이 이루어진 게 이제 GPT, 오픈AI가 만든 GPT죠. 이거는 수치로 된 놈을 이제 자연어로 이거는 자연어로 이렇다라는 거를 이제 생성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성형 A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학습된 모델이라 가지고 프리트레인드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주로 GPT에 관련된 거니까 이런 디코더가 관련된 놈이 되겠죠.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뭐 LLM은 뭐 어마무시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에 트랜스포머 모델로 사전에 학습이 되었습니다. 이걸 학습시키려고 하는데 뭐 굉장한 하드웨어도 필요하겠고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킬 것인가 라는 것도 필요하겠죠. 주로 인터넷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학습 데이터라는 게 공개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공개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무슨 저작권 이런 것도 걸려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공개는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대한 데이터들로 학습을 시켰다. 디코딩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LLM의 가장 큰 특징은 Emergent Ability라는 거가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Emergent Ability라는 거는 우리가 주로 학교에서 쓰는 거는 뭐 기껏 해봐야 뭐 어, GPU 뭐 4장 들어간 거 정도가 뭐 맥시멈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H100 뭐 몇 장씩 몇십만 장씩 뭐 최근에는 또 테슬라가 100만 장 들어가는 뭔가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의 크대한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일정 수준의 학습이 달달하게 되면은 그거를 갑자기 성능이 상승되어 가지고 성능이 더 좋아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작은 모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대한 모델에서 발견되는 이머전트 어빌리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거의 체험해보기 어려운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in context learning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instruction following이 있고, step by step reasoning이 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리저닝도 크지 않으면 하드웨어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쉽지는 않겠고 인스트럭팅 팔로잉은 이제 사전에 튜닝만 잘 되어 있다라면 잘 되겠죠. 인 컨텍스트 러닝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게 GPT-3에서 가장 이제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 이머전트 어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이 이머전트 어빌리티 세 가지 덕분에 그러니까 거대한 걸로 가니까 이런 특징들이 발견되더라, 이런 어빌리티가 있더라라는 걸 통해 가지고 더욱더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챗GPT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몰 모델에서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챗GPT가 처음에 나온 게 이제 2018년도 이제 GPT-1이 나왔습니다. 이 GPT-1이라는 거는 이렇게 영어로 입력을 하면 한국말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거에 이제 이게 뭐 이게 트랜스포머의 디코더죠. 디코더를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시켰고, 이제 K라는 거는 윈도우 사이즈가 될 거고, 수식은 간단한 로스 펑션이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데이터셋을 넣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수치로 바뀌게 되겠죠. 수치로 바뀌고 그 데이터셋에 다 위치가 있기 때문에 위치까지 이렇게 인베딩 정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포지션 인베딩이라고 그 단어들만 인베딩이 되는 게 아니라 포지션도 인베딩, 위치가 시퀀스 데이터의 위치는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포지션 인베딩까지 합쳐진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성을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미세 조정을 통해 가지고 파인 튜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다양한 뭐 분류 목적이라든지 뭐 다양한 목적에 대해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어, 뭐, 그 사전 학습을 통해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사전 학습을 통해서 제로샷 성능을 향상을 입증했다는 게 제로샷이라는 게 던져주고 그러니까 배열을 던져주고 이게 곰이라는 걸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 곰이라는 거를 디코더가 맞추게 하는 거지. GPT-1이 맞추게 하는 거지. 어, 그랬을 때 이제 사전 학습되지 않으면 베어가 곰인지는 모르겠죠. 근데 베어를 넣었을 때 그걸 가지고 유사한 관련된 것들을 미리 학습된 것들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그게 곰이다라는 거를 맞추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변을 주게 되죠. 그런 식의 이제 성능 테스트를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좋더라.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걸 입증한 게 이제 GPT-1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GPT-2가 나오게 되죠. GPT-2하고 이제 물론 이제 학습 파라미터도 다르고 토큰 사이즈도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토큰 사이즈가 다르니까 학습 파라미터도 당연히 다르겠죠. GPT-1에 비해서 미디엄인데도 벌써 지금 토큰 사이즈가 두 배 되었고, 어, GPT-2의 미디엄, 라지, 익스트라 라지 모델인데 1.5 빌리언의 파라미터로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시킨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으니까 더욱더 성능이 향상된 거는 당연하겠죠. 근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얘가 뭐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얘가 GPT-2 자체가 이거는 지금 내보고 번역해라는 거구나. 이거는 내보고 지금 영어를 프랑스어로 바꾸라는 거구나. 이거는 요약해라는 거구나. 라는 그 태스크를 알아서 결정해서 답변을 준다라는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이제 제로샷 러닝만 있었는데 이거는 제로샷 태스크 트랜스퍼라는 기능까지 더해져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를 유추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무조건 명령어를 입력하기 전에도 어떤 명령을 내릴 것 같다라는 걸 알고 명령을 유추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성능이 뛰어난 거죠. 어, 그래서 더 큰 파라미터들로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뭐 GPT-2로도 1.5 빌리언의 파라미터 수까지 학습이 된다라는 걸로 좀 더 키워도 되겠다라는 걸로 이제 가능성을 확인시킨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어, 퓨샷, 제로샷 뭐 이런 것들을 로 학습을 시키는 인컨텍스트 러닝을 공식적으로 이제 도입하게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게 이머전트 어빌리티로 나타나는 거였죠. 그걸 이제 더욱더 강화를 시킨 게 이제 GPT-3가 되겠습니다. GPT-3는 1.5 빌리언에서 더 이제 뭐 100배 정도 더 이제 올라갔죠. 175 빌리언 파라미터입니다. 이거는 뭐 GPT-1 1000배 이상의 파라미터 쓰고 있고 토큰 사이즈도 보면은 512 토큰에서 1600 토큰 이게 2048 토큰이네요. 지금 요즘 제미나이가 10 빌리언 토큰인가 100 빌리언 토큰인가 그러죠. 토큰 사이즈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면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도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당연히 하드웨어 없이는 이거는 뭐 돌릴 수도 없는 되겠죠. 잘 안 들어가겠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트랜스포머 이렇게 돌렸는데 그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스파스로 그러니까 0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forget 시켜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쓸데없는 것까지 어텐션을 할 필요 없이 속도가 빨라지더라 라는 점이 계산 횟수가 좀 감축시킬 수 있다. 이 점에서 효율성이 더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음, 이건 여기 있네. 그 다음에 퓨샷, 원샷, 원샷, 제로샷 이런 트레이닝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마지막에는 이제 제로샷을 넣을 때 이제 뭐 어떤 단어를 줬을 때 이게 뭔지를 맞추는 능력인데 이거는 앞에 이제 퓨샷이라든지 원샷을 통해 가지고 학습이 필요하겠죠. 그 프리트레인드를 이렇게 시키는 거죠. 퓨샷이라는 거는 몇 개의 단어를 줘가지고 예시를 줘가지고 그걸로 학습을 시키는 거고 원샷은 하나만 예시를 줘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니까 제로샷에도 성능이 아주 잘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GPT-1, GPT-2, GPT-3가 되는데 당연히 이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커지고 토큰 사이즈가 커지니까 어큐러시는 올라가는 건 당연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또 비례적으로 증가한 게 인컨텍스트 러닝 효율이 증가했다라는 점에서 인컨텍스트 러닝이 효율이 증가되면은 이 어큐러시가 증가된다라는 거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리미트는 있겠지만 음, 아직 뭐 할루시에이션이라든지 또 학습한 데이터가 뭐 인터넷 위주다 보니까 인터넷에 조금 편향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습하다 보니까 선량한 사람과 같은 성품의 GPT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가 지금 이제 문제시가 되고 있죠. 미국에서 뭐 GPT 돌려고 하는데 정전이 돼버리고 뭐 그런 사태도 이제 뉴스에 한 번씩 떴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챗 GPT형 우리 채팅 형식으로 이 GPT를 바꾼 게 챗 GPT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텍스트를 넣게 되면 그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디코딩에 생성을 시켜서 뭘 해라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주게 되는 거죠. 그 프리트레인드 된 사진된 직스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답변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큰 특징은 이걸 학습시킨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내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드백을 받았다라는 거죠. 40명의 사람의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40명의 크라우드 워크 고용을 통해서 휴먼 루프를 돌면서 이거는 정답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돌면서 트레이닝을 시켰다라는 점에서 이게 HIT의 Human in the Loop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의 특징은 이제 강화학습인데요. 어떤 스테이트를 알려주고 그 행동에 대한 액션을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액션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게 아마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들어서 아마 아실 텐데 이 강화학습의 를 통하여 가지고 이 리워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챗GPT가 좀 더 이제 어, 뭐 기능이 향상되었다, 성능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개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픈 AI가 GPT에서 GPT-2, 3, 그다음에 GPT-4까지 나왔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챗 GPT가 나오고 그래서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야,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이제 개발이 되고 뭐 전기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면은 좀 더 큰 사이즈의 학습이 가능해지니까 또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향후 이제 챗GPT 이후에 뭐가 나올 거냐라고 이렇게 강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텍스트를 이제 행동으로 바꿔주는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이제 로봇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텍스트를 넣게 되면 뭔가 액션을 하는 거는 사실 컴퓨터는 액션을 할 수 있는 놈이 없는데 이제 액션을 할 수 있는 놈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액션까지 취할 수 있는 걸로 또 이제 나오고 그래서 요즘 뭐 로봇이 핫하잖아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어, 뭐, 컴바이닝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파일러 같이 이제 코드를 작성시키는 AI가 더더욱 발전하겠죠. 아직 약간의 에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연어로 코드를 만들 수가 있고 자연어로 디버깅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것 같고 이 안중에는 더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사람이 코드를 지시는 하겠죠. 뭐 좀 해주라라고 함수 만들어주라라고 하겠는데 결국에는 초보적이거나 뭐 중급 수준의 프로그램은 아마 거의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을 만큼 조금 불안하기도 한데
또 체크는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사람이 아마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은데 그런 코드 작업까지 AI가 아마 더 잘해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GPT 업그레이드가 계속될 거고 인공지능의 뭐 경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CS 분야 탑티어라는 데 가보면 거의 뭐 중국 사람이 70% 80%이고 기술은 지금 오픈 AI라든지 구글이 지금 선도하고 있죠. 메타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뭐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좀 공격적으로 뭐 사람을 고용하면서 여러 가지 현재 난관을 좀 벗어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구글이나 뭐 오픈 AI가 주도를 하고 있는 분야인 것 같고 중국은 뭐 나라 전체가 이제 AI를 산업 선도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방에 나서야 될지 방향을 잘 선정해가지고 지금 하지 않으면은 어, 이게 도태되어 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돈을 주고 클라우드 형식으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챗GPT로는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트랜스포의 인코더 기반은 버트고 이제 디코더 기반이 이제 GPT라는 그거 이제 우리 여기서 LLM이라는 GPT 기반의 디코더 기반의 GPT가 메인인 거죠. 라지 랭귀지는 거대한 걸 학습시키는 거고 GPT 1, 2, 3가 있는데 트랜스포머 디코드를 해서 그냥 일단 한번 해본 게 GPT-1이라고 하면은 GPT-2에서는 뭘 지시를 하는 것까지 유출을 해서 지시까지 이제 바로 자동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었고 이 3는 당연히 더 큰 파라메터와 토큰 사이즈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고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퓨샷, 원샷, 제로샷 이런 것들로 제로샷을 더욱더 성능을 향상시켜가지고 완성시켰다라는 게 한 가지 특징이고 챗GPT는 이제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것과 강학습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제 강화시켰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걸로 이제 어, 여러분들의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고 내가 뭘 공부해야 될까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 뭐 조그만한 뭐 깃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어, 뭐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면은 어, 뭐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부족한 강의 들어주신다라고 고생하셨고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은 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